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6.25 한국전쟁 중공군의 공세를 요약하는 시리즈. 이번 영상에서는 중공군의 3차 공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세를 다뤘던 저번 영상에서 195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청천강 전투에서 시작해 중공군의 평양 탈환 그리고 임진강까지의 유엔군과 국군의 철수를 중공군의 2차 공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서부전선 국한이었고 넓은 의미에서 2차 공세는 사실 동부전선에서의 싸움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2차 공세는 중공군의 위세를 얕본 메가더가 유엔군에게 크리스마스가 오기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는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진하며 일어났습니다. 유엔군의 크리스마스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대로 이 서부 전선이 메인이었는데, 서부 전선에서의 진격을 돕고자 메가더는 동부 전선에 있던 유엔군 부대들에게 한반도 동쪽에서부터 낭림산맥 부근으로 서쪽으로 이동해 서부 전선의 유엔군을 측면 지원을 해주어 크리스마스 공세를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 만약 메가더의 계획대로 동부 전선에 있던 유엔군 부대들이 성공적으로 낭림산맥 쪽으로 넘어와서 서부 전선의 부대들을 측면 지원해 주었다면, 아무리 서부 전선에서 펑더허이의 중공군이 함정을 파놓고 유인하고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중공군이 2차 공세 때 서부 전선에서 유엔군과 국군이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으며 청천강과 평양까지 내어주었다는 건 동부 전선에 있던 유엔군과 국군이 낭림산맥을 넘어오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유엔군과 국군은 낭림산맥을 넘어오는 와중에 개마고원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동부 전선에 유엔군과 국군이 이동한다는 소식이 중공군에게도 넘어가자 중국은 새로운 부대를 투입시켜 동부 전선에서 이동 중인 유엔군과 국군을 막도록 했는데요. 중공군의 1차 공세와 중공군의 2차 공세 때 서부전선 주력을 맡았던 중공군의 부대는 제13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추가로 12만 명으로 이루어진 제9병단을 개마고원 쪽으로 보내 서쪽으로 이동 중이었던 유엔군과 국군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제9병단은 개마고원 곳곳에 매복하고 있으면서 유엔군과 국군이 들어오면 포위를 해버렸는데, 이러면서 1950년 11월 하순부터 개마고원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전투가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벌어진 장진호 전투입니다. 서부전선에는 미 1군단과 미 9군단이 있었다면 동부전선에는 미 10군단이 있었는데, 미 해병 1사단이 주축이 되었던 미 10군단은 장진호 전투를 포함한 개마고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전투들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이때 계절은 겨울이고 또 하필 한국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였던 개마고원에서 일어난 전투였기 때문에 중공군의 매복과 포위도 문제지만 상상도 못할 동장군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전투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모스크바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함께 세계 3대 동계 전투로 꼽힐 정도죠. 미 10군단과 우리 국군의 피해도 극심하자 10군단장이었던 알몬드 소장은 동부전선에 있던 전 병력에 흥남까지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38선 너머에서 전투는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 알몬드 소장은 바닷길을 이용해 병사들을 남한 땅으로 철수시키려고 했죠. 그렇게 195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2주간 흥남에서 철수한 사건을 흥남철수라고 하죠. 흥남철수는 철수만을 위해서 함선 200척이 동원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이었습니다. 흥남에서 철수한 병력만 10만 명에 이르렀는데 무기와 장비, 차량까지 실으려면 200척도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피난민 민간인들도 거의 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중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무기와 장비, 차량을 전부 포기하면서까지 민간인들을 탑승시킨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죠. 중공군의 2차 공세로 제대로 역습을 받은 서부전선에서 유엔군과 국군은 임진강까지 내려와 방어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기존까지는 평양이나 청천강이나 우리가 점령한 지역을 도로 빼앗기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부터는 38선 이남의 땅이기 때문에 중공군의 1, 2차 공세 때보다 더 중요한 전투였으며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서부전선의 임진강은 1사단과 6사단이 맡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1차 공세 때 큰 피해를 입었던 1사단과 6사단이었으나 중공군 2차 공세 때는 예비대로 있으면서 조금 회복했고, 더군다나 임진강은 원래 1사단이 지키는 1사단의 호미자 위수지역이었죠. 따라서 1사단에겐 임진강은 자존심이 걸린 것이었죠. 1950년 12월 31일 평양에 있던 중공군 13병단의 6개의 군이 임진강을 향해 남진하며 중공군의 3차 공세가 시작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와해되어 버릴 대로 와해되어 있던 북한군도 중국과 소련의 원조도 받고 그간 중공군이 대신 싸워주는 동안 어느 정도 세력을 회복했고, 중공군의 3차 공세 때는 북한군 3개의 군단도 합류하였죠. 역시나 이번 중공군 3차 공세에서도 중공군은 약한 국군부터 노렸습니다. 임진강 하류, 파주 방면은 국군 1사단이, 동두천에는 국군 6사단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각 방면에서 중공군 13병단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엔군과 중공군의 싸움이라면 모를까? 국군과 중공군의 싸움은 병력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역시나 국군 1사단과 6사단 모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 이대로 계속 가다간 또다시 중공군의 주특기인 우회 기동 후 테러 차단에 걸릴 위험이 있었죠. 국군이 뚫려서 중공군이 테러를 차단하면 유엔군들도 고립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중부 전선에서도 국군 3사단과 8사단이 춘천, 홍천에서 분전을 했지만 결국 중공군의 맹공을 받으며 춘천과 홍천을 빼앗깁니다. 이러면 춘천과 홍천을 뚫은 중공군이 서부 전선으로 올 수가 있고 이러면 국군과 유엔군 전부 테러가 차단되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미 8군 사령관 리찌웨이 중장이 1사단의 사단장 백선엽을 설득해 임진관과 서울 그리고 한강을 포기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리찌웨이 중장이 아예 전의를 상실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더 큰 피해를 보고 나중에 반격도 어려울 바에야 작전상 후퇴를 한 뒤에 전열을 재수습해서 다시 반격에 나서 서울을 재탈환하자고 제안한 거죠. 백선엽 사단장도 다른 수가 없음을 실감했죠. 리찌웨이 중장은 다른 국군의 사령들과 함께 우선 서울에서 나와 경기도 서부에서는 평택, 가운데에서는 충북 제천, 강원도에서는 삼척 이 라인을 방어선으로 삼고 반격의 타이밍을 보기로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월 2일 서울에서 철수, 1월 4일부터 서울 시민들도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온도 영하 15도였고요. 이렇게 서울을 다시 빼앗긴 사건을 일사후퇴라고 하죠. 서울에서 군 병력과 민간인들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준 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군이었죠. 영국 제20보병 여단의 로얄 얼스터 대대가 경기도 양주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으며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장흥면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곳이 북한산 산자락이라 계곡이 많고 그래서 지금도 유원지가 있죠. 유엔군은 이 계곡을 해피밸리라고 불러서 해피밸리 전투라고도 하는데 해피밸리 전투는 1월 3일에서 4일까지 새벽까지 전투가 치러졌고 로얄 얼스터 대대의 열 몇 명만 생존하고 수십 명이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는 전원 전사하였던 매우 치열한 전투였죠. 1951년 1월 6일 서부전선에서 유엔군과 국군은 평택 안성의 방어선을 구축하죠. 1951년 1월 8일에 중공군과 북한군은 경기도 수원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1월 8일까지 임진강 방어라인을 두고 우리 국군들이 중공군과 대치했지만 추후에 더 확실한 반격을 위해 리찌웨이 중장의 제안대로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도 남부까지 철수한 전투를 중공군의 3차 공세라고 합니다. 일사후퇴는 완전한 철수가 아니라 리찌웨이의 말대로 전략상의 후퇴였기 때문에 최대한 병력을 보존한 상태로 철수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목표는 서울 수복이었고 작전명은 썬더볼트 작전이었습니다. 썬더볼트 작전에는 미 3사단, 미 24사단, 미 25사단, 미군 측 총 3개 사단과 국군은 세력을 회복하고 서력전에 나서야 하는 제1사단과 제6사단 2개 사단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군 제27여단과 제29여단이 그리고 튀르키예 여단과 콜롬비아 대대가 참전하였죠. 리찌웨이도 서울을 포기한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썬더볼트 작전에 대해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중공군이 병력이 많아서 몸빵으로 때우고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게 그들의 장기라면 미군은 미군의 장기를 극대화하기로 합니다. 미군의 장기? 바로 화력이죠. 리찌웨이는 펑더화이가 사람으로 바다를 만드는 인해 전술을 펼친다면 우리는 불로 바다를 만들겠다는 화해 전술을 펼치겠다고 강인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본디 각 부대별로 하루에 사용해야 하는 포탄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리찌웨이는 그 포탄량 제한을 거의 없애버리다시피 하면서 부족하면 본국에서 더 가져오면 그만이라고 엄청난 포탄을 쏴대며 진격했습니다. 1951년 1월 25일부터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 남부 근교의 산들, 예컨대 수리산, 모락산, 불곡산, 검단산 등지를 공격하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공군을 제압하고 주요 산들을 점령했습니다. 이 중 역대급 전투가 용인 김량장에서 벌어진 김량장 전투입니다. 김량장 전투에선 튀르키예 여단이 또 한 번 맹활약을 하는데요. 튀르키예 여단은 이미 중공군의 1차 공세 때 군우리 전투에서 활약을 선보인 바 있죠. 김량장 전투에서 또 한 번 전설을 기록합니다.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김량장의 고지들에서 튀르키예 여단과 중공군이 맞붙었고 튀르키예 여단은 착검 돌격 공격으로 백병전까지 목숨 걸고 감행하면서 중공군을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김량장 전투로 튀르키예 여단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받을 정도였죠.
튀르키예 참전 기념비도 그래서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썬더볼트 작전으로 서울 수복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하지만 중공군도 기껏 뺏은 서울 놓치고 싶지 않다며 다시 한번 공세를 준비하는데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